다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조건을 보니까요. 용도는 의료시설이었대요. 자, 의료시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더라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규모를 보니까 지상 14층이랍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습니다. 혹은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연면적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더라도 층수가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소방시설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냐,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기 등등이 설치가 되어져 있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종합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래요. 종합 점검은요, 해당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법령에 알맞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화재안전 기준에 알맞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보도록 할게요. 선임 일자가 2025년 5월 4일이고요. 강습교육 언제 받았냐 보니까 2024년 4월 15일에 받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임 후에 받아야 되는 6개월 이내의 최초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강습교육 날짜를 기준으로 2년에 1회만 받아주시면 되겠죠. 실무교육은.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을 골라보랍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선임 일자가 2024년 5월 4일, 강습교육 일자가 2024년 4월 15일, 강습교육 받은 날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된다. 2년에 1회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15일이 딱 2년이죠. 그로부터 하루 전날인 2026년 4월 14일까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요 보기 선지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기한을 또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요. 소방안전관리자가 2024년 5월 4일에 선임이 되었답니다. 5월 4일. 2024년 5월 4일에 선임이 되었는데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소방본부장 그리고 서장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월 4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따져보면 5월 18일이죠. 그로부터 하루 전날인 5월 17일까지 소방본서장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선지 찍어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인원을 골라보랍니다. 등급 몇 등급이었습니까? 1등급이었죠? 왜요? 그쵸. 지상 14층이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11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따져볼 텐데 우리 아파트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추가해 주셨죠. 아파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300세대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요. 1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인데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료시설이나 기숙사, 숙박시설, 수련시설,
혹은 노유자 시설. 요거 중요합니다. 얘네에 있어서는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더라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꼭 선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인원은 1명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요동이 막 심합니다. 그러면 노즐에 불꽃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타다가 꺼지는 현상. 꺼지는 걸 우리는 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블로우 오프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화는 무엇입니까? 노즐에 잘 불꽃이 정착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타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역화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리프팅, 선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선화 현상. 선화는요, 역화와 반대로 떨어져서 타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의 불완전 연소는요,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우리 연소의 3요소 무엇이었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었죠. 이때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하게 된다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못하고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 연소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가스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플래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오버는요. 해당 실내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때 이 화재가 모든 실을 다 한 번에 집어삼키면서 타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죠. 플래시 오버.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갑식 소화기입니다. 소화기에 있어서는 가압식 소화기와 추갑식 소화기로 나뉘죠. 자, 이때 추갑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부착이 된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추갑식 소화기밖에 사용하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도 추갑식 소화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때 압력 게이지가 어떤 압력을 가르켜야 되냐? 0.7 메가파스칼 이상, 0.98 메가파스칼 이하를 가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압력계가 있을 때 압력계 지침이 요 사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고 있을 때가 정상인데요. 그 범위가 0.7 메가파스칼 이상, 0.98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압력 미달 상태인 것입니다. 압력이 부족한 상태다. 자, 요 녹색 범위를 지나쳐서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압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가 녹색을 지시하고 있었답니다. 녹색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정상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소방안전관리자 오소방씨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는요, 말단 시험 밸브함이 있죠. 그 말단 시험 밸브함 가셔서 밸브함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밸브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압력계에 부착된 밸브이고요. 또 하나는 요 밑에 가압수를 배출할 수 있는 요 부분의 밸브입니다. 얘는 상시 닫혀 있어야 되고요. 압력계에 부착된 밸브는 상시, 평상시에 개방이 되어져 있어야 압력이 잘 오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후 확인사항에 대해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밸브를 개방했다, 내렸다라는 것은요. 가압수가 배출되는 상태겠죠. 가압수가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지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경보가 울릴 것이고요. 펌프가 기동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렌 경보 상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펌프 작동 여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경보 부저, 경보에 있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쵸? 화재 표시 등은 점등이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는요, 프리액션 밸브가 아니라 알람 밸브가 되겠습니다. 알람 밸브. 따라서 프리액션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아니라 알람 밸브 개방 표시 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프리액션 밸브 개방 여부 확인은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문제는 요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를 생각을 해볼게요. 옥내 소화전함 보시면은요, 표시등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함 보시면 요 위에 발신기 누름 버튼 스위치, 발신기 세트함과 같이 설치된 옥내 소화전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신기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발신기 위치 표시등이 있고요. 경종이 있습니다. 요 경종은 지구 경종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그만한 요 표시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표시등이 바로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자,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이 점등이 된 사항이다.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져 있고요. 발신기 응답 등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자, 우리 발신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딱 달려가서 발신기 누름 버튼 스위치를 수동적으로 누르게 되면 요 위에 응답 표시등이 점등이 될 겁니다. 언제? 발신기 눌러서 화재 사실을 수신기에 보내줬을 때, 그때 발신기 누름 버튼 스위치가 점등이 되는, 발신기 응답 등이 점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발신기 응답 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상태입니까? 발신기 응답 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은, 그쵸, 지금 화재가 발생했고 발신기 버튼 눌러서 수신기에 신호 보낸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발신기를 작동해서 펌프가 기동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발신기 응답 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위치 표시 등은 상시 점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요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은요, 항상 점등이 되어져 있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기에 발신기가 있구나 찾아갈 수가 있겠죠.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이 지금 점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주펌프가 작동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주펌프가 작동했을 때 기동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펌프가 작동했을 때. 주펌프가 작동했을 때 얘가 점등이 될 것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충압펌프가 작동했을 때 점등된다. X. 충압펌프는요, 배관 내의 압력이 조금 낮아졌을 때 그 압력을 충압시키기 위해서 작동되는 펌프입니다. 아시겠죠? 충압펌프 X이고요. 주펌프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3번 맞네요. 4번 경종 작동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신기 제어반 보시면은요, 경종,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가 눌려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그러한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경종의 작동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어반에서 경종 스위치가 눌려있지 않은 상태인다면 당연히 경종이 울릴 것이고요. 제어반에서 경종 스위치, 주경종이든지 지구경종이든지 경종 스위치가 눌려있다면 경종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계구역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자탐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화재 발생했을 때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신호가 옵니다. 혹은 사람이 발신기 누름 버튼 스위치 딱 눌러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주죠. 그러면 수신기에서는요, 그 신호를 받고 끝이 아니라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될 것이고요.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지구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지구 표시 등이라고 하는 요 지구는요, 구역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실에 있습니다. 이 실의 면적을 보니까 1000제곱미터이고요. 각각의 변의 길이는 50m.
그리고 여기는 20m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50m, 여기는 20m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이 조금 크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조금 힘들겠죠? 그 화재를 잘 유효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구역을 나눌 겁니다. 여기 그러면 500제곱미터이고요. 여기도 500제곱미터이네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점등이 되게,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점등이 되게 각각의 구역을 나눠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효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경계구역 설정 기준에 있어서는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수평적 경계구역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수평적 경계구역은요, 각 층마다 나눠서 경계구역을 산정할 거예요. 각 층마다 나눕니다.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여야 되고요.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해야 됩니다. 1번, 하나의 경계구역이 3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건축물 큰 거 하나 있고요. 작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 건축물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계구역을 얘와 같이 쓰겠다? 이런 거 안 되고, 각각 따로 경계구역을 산정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셔야 되고요.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터널인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하자. 요건 맞아요. 체크해서 하나 터널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됩니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축물인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둘 다 하나의 지구 표시 등의 표시가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표시 등의 점등이 되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옆에 표시 등의 점등이 되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각각의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고 각 층마다 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수치입니다. 길이 기준 50m 이하와 면적 기준 600제곱미터 이하 둘 다 만족하자.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어떤 색상으로 표시를 해야 되나요? 유도등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도등은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입니다. 자, 이때 피난구 유도등이다 라고 한다면 피난문을 알려주는 등입니다. 쫄라맨 표시로서 이렇게 생겨 있죠.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1.5m 이상 위치에 설치를 해줍니다. 자, 통로 유도등은요, 어디로 가야 피난구가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입니다. 화살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통로 유도등은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입니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위치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연기는 위로 붕 뜨는 성질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차례 위에서 딱 연기가 모여서 점차 내려오겠죠. 따라서 조금 아래 위치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좀 높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위치에 설치하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각의 계단 참 꺾인 곳에 설치를 합니다. 높이는 1m 이하 위치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한 층에
층고가 높아요. 따라서 여러 개의 계단참이 있네 라고 한다면 2개의 계단참마다 하나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석 유도등은 무대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는 풀렸네요. 피난구 유도등은 어떤 색상으로 하자?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옥내소화전을 사용을 했더니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먼저 작동하겠죠. 우리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충압펌프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배관 내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된다면 이제는 주펌프가 작동하겠죠. 그때 충압펌프가 작동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 그림을 보고 표시등 기역에서부터 미음, 중, 점등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자, 이때 설비는 정상 상태이며 제시된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전부 다 무시한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자, 우리가 동력 제어반 MCC를 딱 봤더니 충압펌프와 주펌프에 대해서도 나와져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간략하게 충압펌프만 작동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압펌프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충압펌프의 선택 스위치가 평상시에 정상 위치인 자동에 놔져 있고요. 우리 충압펌프가 작동했다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을 딱 열어서 소화전함을 열어서 저 방수를 한 것이죠. 자동 기동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 밸브, 우리 선택 스위치 자동에 놔져 있고 기동에 점등이 되어야겠죠. 기동 점등, 따라서 기역은 무조건 점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감시 제어반에 있어서도 템퍼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닫히면 안 되는 스위치가, 안 되는 밸브가 닫혀 있었을 때 그때 점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펌프 압력 스위치는요, 아직 주펌프가 작동했다라는 말이 없죠. 따라서 소등 상태여야 되는 것이고 충압펌프 압력 스위치가 점등 상태에 있어야겠네요. 충압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었기 때문에. 저수의 감시는 저수의 감시 등은 우리 수위가 저수위로 낮아졌을 때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 문제는 조금 이론 문제죠. 무색무취 무미인 환원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우리 일단 환원성이 강하다라는 조건만 보고도 일산화탄소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산화탄소는요,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이고요. 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가지고 와서 산화 반응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산화탄소 자체는 산화 반응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은 요 산소를 빼앗겼죠. 남은 환원되었다라고 해서 남을 환원시킨다. 환원성이 강한 기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원성이 강한 가스다. 무엇이다? 일산화탄소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해서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생성할 것입니다. 우리 포스겐의 분자식을 써보면 COCl2입니다. 그럼 분자식을 조금 뜯어보니까 일산화탄소와 CL2, 염소가 반응해서 생성이 되는 COCl2 모양을 띠고 있죠. 따라서 이것만 봐주셔도 일산화탄소가 되겠구나.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켜서 질식하게 하는 연소 생성물,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요, 가연성이자 그리고 독성인 가스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2025년 1월 2일에 완료했습니다. 언제? 1월 2일 목요일에 완료했대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때 관계인은 언제까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냐? 자, 우리 기준이 있었죠. 며칠 이내에? 맞습니다. 15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체 점검을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한번 숫자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주말은 산입하지 않겠습니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주말 산입하지 않아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선임 신고에 있어서는 주말 산입합니다. 하지만 요렇게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주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 자, 1월 2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15일째가 되는 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달력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력이 주어지면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는 주말 산입하지 않는다. 지워주시고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번 문제입니다. 영화관에 객석 통로 직선 부분의 길이가 지금 무대가 있고요. 객석이 있습니다. 이 통로 직선 부분의 길이가 43m였답니다. 객석 유도등 몇 개 설치해야 될까요? 객석 유도등은 4m마다 하나씩 설치였죠. 따라서 43 나누기 4. 근데 마지막에 1은 빼주셔야 됩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9.75가 되었네요. 하나 절상해서 소수점은 무조건 절상입니다. 유도등 아시겠죠? 유도등 9.75개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절상해서 10개 설치해야 되는구나. 정답은 2번. 자, 다음 중 발화점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모든 가스들에 있어서 우리가 발화점을 암기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아세톤은 465도씨 맞습니다. 휘발유 마찬가지로 280에서 456도씨라고 얘는 소방안전원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똑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중유는요 400도씨 이상 맞아요. 하지만 등유 651도씨냐 아닙니다. 등유는 좀 수치가 낮습니다. 210도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뭔가 옆으로 돌려서 보니까 등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보면 등이라고 보여요. 등유는 210도씨. 그러면 651도씨는 무엇인데요? 651도씨는 암모니아의 발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세톤 465, 휘발유 280에서 456, 등유는 210도씨, 중유는 400도씨, 암모니아 651도씨 이 정도는 지금 좀 암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화약제의 종류와 소화 효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소의 3요소다라고 한다면 가, 산, 점이었고요. 연소의 4요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연쇄 반응까지 일어나면 4요소였죠. 가염물질을 없애서 소화한다. 그걸 우리는 제거 소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산소를 없애서 소화한다. 산소 농도를 낮춰서 소화한다라고 한다면 질식 소화 있고요. 자, 점화원을 없앤다. 점화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얘가 불이 붙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였죠. 그 에너지를 없앤다라는 것은 온도를 낮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냉각 소화가 되겠습니다. 연쇄 반응을 없앤다라는 것은 연쇄 반응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라고 봐주시고 억제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물 소화 약제는요, 냉각 효과가 뛰어납니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다 끌고 오겠죠.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봐주시고, 질식 효과도 있습니다. 물의 입자가 정말 작아져서 미분무 소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의 입자가 정말 작아지게 된다면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버릴 겁니다. 차단시킬 거예요. 질식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포소화 약제는요, 마찬가지 산소의 농도를 낮춰주죠. 질식 효과뿐만 아니라 냉각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자, 세 번째, 분말 소화 약제는요, 가장 중요한 억제 효과 뛰어납니다.
마지막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요. 질식 효과가 뛰어나겠죠. 이산화탄소 약제가 방사가 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질식 효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냉각 효과가 뛰어난다. 따라서 억제 효과 아닙니다. 정답 4번. 다음에 동력 제어반 상태를 확인하고 감시 제어반의 예상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재 감시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동력 제어반을 보니까요. 주 펌프와 중압 펌프 전부 다 자동에 있네요. 그러면 감시 제어반과 연동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감시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고 있답니다. 감시 제어반에서 선택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두시면 되겠죠. 위에 두면 수동, 중간은 연동, 밑은 정지라고 봐주시면 위에 수동으로 딸까닥 올립니다. 그 다음 주펌프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충압 펌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리면 정지, 밑으로 내리면 정지, 위로 올리면 기동, 위로 올리면 기동이 되겠죠. 감시 제어반에서 어떤 펌프를 수동 기동시켰길래 동력 제어반에 얘네가 점등이 되었을까요? 그쵸? 충압 펌프만 기동시켰기 때문에 충압 펌프 기동과 펌프 기동 확인 등이 점등이 될 것이고요. 주펌프는 정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펌프 정지에 점등이 되겠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격이 발생하는 곳에 주로 설치하는 밸브를 골라보랍니다. 자, 수격작용 어디서 발생할까요? 펌프의 토출축이 되겠죠.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곳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은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내부를 보시면은요. 스프링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자, 보기 1, 2, 3, 4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후드 밸브는요,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져 있을 때 체크 밸브의 역할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과 기능도 가지고 있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개펠 밸브는요, 말 그대로 그냥 열고 닫을 수 있는 밸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스윙 체크 밸브는 무엇이냐? 유량이 적은 곳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물올림 장치와 펌프와의 연결 배관, 그렇게 유량이 적은 곳들에 설치되는 체크 밸브가 되겠다. 다음 중 연기에 포함된 밀입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 방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감지기를 골라보랍니다.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지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걸 감지하는 감지기예요. 근데 연기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연기 감지기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꽃 감지기는 불꽃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 차동식과 정온식은 열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연기 감지기입니다. 우리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보면은요, 감지기 내부에 빛을 발산하는 송광부가 있고요. 수광부라고 해서 빛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빛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직선으로 진행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꺾이거나 이동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따라서 평상시에는 수광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없습니다. 수광부에 들어오는 빛이 없어요. 혹시라도 들어오는 빛을 막기 위해서 차광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발생합니다. 연기는 고체와 기체의 밀입자죠. 따라서 이 연기와 빛이 충돌합니다. 연기가 빛과 충돌하게 되면은 요 빛이 산란해서 수광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화재가 발생했네, 연기가 발생했네, 수광부에 들어오는 수광량이 증가하겠다. 이렇게 수광량이 증가하면 수신기에 신호 보낸다. 화재 발생했습니다. 라고요.
연기에 포함된 밀입자가 고체와 액체로 이루어진 정말 작은 입자들이 광원에서 방사되는 요 광속, 빛과 충돌을 해서 요 빛이 산란산란해서 수광부에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 정답은 광전식 스포트용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중 고정식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 설치해서 밀폐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방호구역 내부 전체에 뿌려주는 것이 전역 방출 방식이었고요. 국소 방출 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그 부분, 화점에 집중적으로 방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국소 방출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호스릴 방식에 있어서는 헤드 아닙니다. 그쵸? 호스를 이용해서 직접 사람이 화점으로 가지고 가서 방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위소방대의 팀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위소방대다라고 한다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하는 활동도 하고요. 아니면 방호 안전 활동도 하고요. 피난을 유도하는 활동도 하고 그러한 모든 업무가 다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물 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자위 소방 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상설 편성한다라고 봐주시고 각 팀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입니다. 최소 2명 이상 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각 팀별 우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구성 인원이 부족한 경우 팀별 기능을 통합해서 팀 조직을 가감하거나 현장 대응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위소방대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 연락 취해서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초기 소화시킬 수 있는 초기 소화팀 필요하고요. 사람의 우리 건축물 내부에 제실자 방문자들도 많겠죠.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을 피난을 시킬 수 있는 피난 유도팀도 필요합니다. 자, 응급구조팀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호 안전을 위해 편성된 자율 안전관리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방호 안전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위험물을 반출하는 그러한 행위를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단어 하나가 생소한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이론과 관연도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빗장뼈 아래에 부착을 한다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빗장뼈가 아닌 쇄골이라고 출제가 되었답니다. 빗장뼈가 바로 쇄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쇄골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쇄골은 빗장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2개 부착을 합니다. 첫 번째 패드는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이고요.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빗장뼈가 쇄골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